네, 그럼 다음으로 한방 세션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의 미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의 양한방 협진 근거 구축을 위한 국책 과제와 또 폐섬유화에 대한 한약재별 효능 연구를 진행하시는 등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활동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좌장께서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라는 주제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 고 미원 조윤식 총장님께서는 세계 의료의 중심지는 한의학을 누가 먼저 과학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성견지명으로 사라져가던 한의학에 불을 지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동서협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희의료는 동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희의료는 1988년 WHO 전통의학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된 이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미국 등 해외 유수 대학과 학술 교류를 맺어 한의학의 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제3의학의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저희들이 학술 행사에 앞서 우리 경희 한의학의 산정인이자 역사인 유기현 전 병원장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이라는 데고 대한민국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과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머리로 병원장, 비서실장 비슷하게 모든 행정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지금 그대로 쓰는 게 꽤 많아요. 그때 만들어 놓은 사탕이 지금 육회환이라고. 지금도 제일 잘 팔린대, 그게. 내가 이 미원 선생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광대를 춤출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야. 처음에 경희대학교가 아니 동양의학대학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동양의학대학교 부속 한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부속 한의원에서 난 가만히 못 있어요. 뭘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환자가 있든 뭐가 있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실습비 내놔라. 실습비 갖다가 한약재 사가지고 내가 창고에다 집어넣고 무료 치료합니다 하고 광고를 써. 맹장염, 신장염, 간염, 만성우염, 궤양 몇 가지 가장 그 당시에 빈도가 높은 질환을 쓰고 그런데 무료 치료를 한다니까 환자가 무지 많이 몰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진마려한 걸 내가 다 관리를 하니까 내 실력이 꽤 많이 늘었을 때도.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 가장 아케토 아부도멘 알죠? 아케토 아부도멘에 천공성 복막염이잖아요. 천공성 복막염을 치료해 놓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야. 제일 힘든 거가 노종우 선생이 부신 우이동 닭곰탕집으로 그래. 가죠. 돈 좀 줘보니까 지가 낼게요. 그러냐. 아니야, 내는 사람 따로 있어. 그로 가서 한 게 거기가 경의련 멤버가 다 모인 거야, 거기. 구본홍 선생, 최웅태 선생, 한병철 선생. 하여튼 다 모인 거야, 8분이. 김장현 선생. 그래서 그게
닭곰탕집이 꼭 경희일원 그 개원 파티가 돼버린 거죠. 하여튼 그걸 다 내가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나한테 맡겼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꼭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럼 왜? 당신이 해봐. 난 그래. 난 뭐 내가 무슨 뭐 없으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신이 해봐. 뭐도 똑같아. 그 유근철 교수가 침 마취를 그때 바로 그때 했는데 성공하셨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도 쓸 줄 알고, 아니, 다른 직업보다 한의원에서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179억인가를 시작했으니까 이건 뭐 자기 부동산 하는 거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반이죠. 한의학을 피하라는데 일조를 했다 그렇게 봐야죠. 무거해서 마취를 하고 침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내가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꼭 확실하게 마취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이쪽 병원에서 했어요. 외과에서. 60년대. 학생. 매일 오는 거야. 한방 잃어보면 해달라고. 모든 걸 전력 주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이 못해. 그래서 전력 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하지 못한 것밖에 더 있어. 공무원들이 안 해주겠다는 거. 한방 잃어보면 보섭에서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완전히. 보섭의 정책이. 그 안 하게 돼 있다는 걸 그걸 뒤집어 가지고 주무부처가 같이 해도 되는데 한방의료보험은 안 하는 걸로 이미 내정이 돼 있는 거를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걸 다 내가 한방의료보험 만들고 내가 한방의료보험 실천위원이 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몇 가지만 했다가 그다음에 전체를 다 했다가 나는 그렇게 했어. 난 예를 들어서 이거 첨약을 좀 써야 되겠는데 돈은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보험약으로 일주일분을 줘. 일주일 안에 이거 먹고. 그럼 좋아졌다. 그럼 그냥 그 약 쓰고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쓰고 싶었던 첨약을 그때 주는 거야. 그럼 돈도 벌리고. 의사가 돈 욕심 내면 병 못 고쳐. 내가 믿지는 않이 있어도 바꿈지는 않으니까 해줘. 왜? 의과대학 그전에는 의과대학에 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상과가 있어요. 의과대학에. 근데 우리 졸업생들이 가가지고 아니 같은 강의실에도 받았는데 쟤네는 군의관이고 우리는 위생병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교수로. 그래서 좋다. 내가 한번 해보자. 결과적으로는 각 부대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특히 경희대학교에서 보내달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육군단장이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그 육군단에서 그러면 5군단에서 또 나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군의 요청에 의해서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학생들한테 보람되게 한 거예요. 암을 어떻게 보면 정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제가 한방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와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와에서 나오는 그 와송이라든지 뭐 몇 가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력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암에
전 단계가 궤양이거든요. 궤양약에다가 그걸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궤양 먹고, 그래서 본인들이 암이라고 느끼는 환자들을 꽤 많이 내가 치료를 했어요. 근데 감화된, 굉장히 악성화된 궤양이지 확실한 암은 아닌데, 근데 각 대학에서 다 암이라고 진단 받은 환자들이에요.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양심 뭐 하여튼 내가 못 견뎌, 성질. 그래서 하여튼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뭐 하여튼 모든 내 주위에 있는 한방사적을 다 뒤져서 가지고 디스켓화 했어. 디스켓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100가지 책을 만드는데 그냥 하면 잃어먹잖아. 원본은 좋은 거는 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희련 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본이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우리 이 도서 담당하는 원장님 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칸 하나 만들어도 내 도서 그 독서적을 다 보냈으니까 나는 내 성격상 내 5분 교수예요. 딱 9시잖아요. 첫 강의가 9시 같으면 9시 5분까지 문 열어놔요. 5분 딱 되죠? 5분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목요일 날 강의가 있었으면 다음에 화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 목요일 날 강의한 거 화요일 날 시험 보는 거야. 목요일 날 강의한 거 100% 다 내. 컨닝 하면 어떡해? 아니 뭐 아는 것만 써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난 왜요? 너희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약은 못 죽이지만 너희들은 죽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돼. 하여튼 뭐 내 성격대로 강의를 했으니까 너무 꼬장꼬장해서 그랬더니 내 고향 그 누가 어디 파준거 어디 가서 치료를 했는데 내 얘기하니까 악질 교수라고 그래. 내가 악질 교수가 돼버려. 아니 왜 형님은 왜 악질 교수예요? 그래서 나한테 몰려오는 환자는 양방에서 고기온 환자들이 많아. 위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췌장염, 이게 잘 안 나는 거죠. 췌장염, 만성신염, 간염, 뭐 이런 모든 저희 양방에서 거의 잘 안 낳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하나는 7년 8개월을 치료를 했는데 그거는 스테로이드 쓴 거야. 올라가면 50으로 나왔잖아. 그러니 그놈이 간염이 낫나. 그래서 7년 8개월 했으니까 지금도 안 잃어먹고. 7년 8개월이 아니라 7개월만 주라 나온 거야. 뭐 며칠 만에 고칠다고 없잖아. 그러니까 7개월만 줘라. 이거 진짜 여기 실화예요. 많이 좋아졌네? 가장 우리가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위장이 안 좋아서 위내시경 오면 뭐라고 나오게요? 위내시경 오면 아무 이상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위하고 소화 안 되는 건 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위를 보고 치료를 하지 말아라. 전신을 보고 치료를 하라. 전신 치료를 하면
이거 그 약 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오는 거. 환자들이 먹기 좋은 약을 만들어야 돼요. 써서 못 먹어요? 많이 당했어요. 물르러 와요. 그 어떻게? 써서 못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든지 복용 방법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현재 난치병에 속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내가 있을 때 양방에서 잘 안 낫는 건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한의학은 개발되지 않은 광산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되면 그 광산 속에는 무지무지한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무지무지한 보물을 캐라는 거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좋은 보물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건 다 능력 차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치료하다 보면 난치병은 내가 치료면 됐는데 저쪽은 못 치료해. 그러니까 처방을 몰라도 치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방만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선 환자가 날 믿어야 돼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재미있는 척 학문이에요.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자기가 흥미를 느껴야 재미가 있지. 엄마가 한의사 되면 돈 잘 번대더라. 가라. 그래서 억지로 온 놈들은 내가 내 학점 따면 진급을 하고 내 학점 못 따면 진급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학점 때문에 진급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점 줘가지고 올라갔으면 너 엉터리 한의사 된다. 근데 이런 교수가 있기 때문에 너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술값 줬어요. 그래가지고 동혁이가 동혁이 집에 뭐 많잖아요. 여기 자르다 먹고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해준 유기현 전 병원장의 말씀 중에서 한의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산과 같다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의학은 지금 경의오리온을 만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한 가능성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국 한의학의 인문학적 실험과 경의의료원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과학교실의 김태호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태호라고 합니다. 예, 경희의료원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한 명의 연자로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발표할 내용이 역사적 의미와 경희의료원의 역사적 의미와 인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발표라서 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발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 제목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표 제목을 통해서 인지하셨다시피 제 발표는 이 한의학의 어떤 그런 한의학과 인문학의 어떤 그런 연결성을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위해서 먼저 이 의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렇게 별개의 어떤 그런 학제 같은 두 어떤 학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슬라이드 세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학과 인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융합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문학을 하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인류학을 하는 어떤 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암과 문제 대상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하는 어떤 그런 지식과 실천의 체계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어떤 인식과 그리고 이 개입 대상은 의학에서 말하는 개입 대상은 어떤 존재와 존재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라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면은 이 의학이 이렇게 바라보고 알고 어떤 처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과 특히 인문학 인식론, 존재론과 잘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글루코스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세로토닌,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것을 각각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치매 같은 어떤 질병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양의학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서양의학의 실제가 있는가 하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풍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조라든지 적은 이제 식적같이 뭔가 쌓여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울, 이렇게 퍼지지 않고 뭉쳐져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알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어떤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양의학의 어떤 그런 인식과 개입 체계를 왼쪽에 두고 그리고 한의학의 어떤 대상을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뭔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인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 경의오래원에서 그동안 50년 동안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가 돌아보려고 하는 발표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를 보면 뭔가 차이가 나죠, 그죠? 어떤 그 대상들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대상이 뭔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차이가 정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의학은 보시다시피 뭔가 명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조금 덜 명확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은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서양의학의 개별체와 한의학의 관계 속의 기는 기라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여기서 제가 개별체라고 한 것은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미국의 저명한 그 의학사 연구자인 지금 하버드 교수인 그 찰스 로젠버그라는 그 의학사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서양의학을 이야기할 때 서양의학은 그분은 질병 독립체란 말을 씁니다. 질병 독립체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어떤 그런 의료 체계가 바로 서양의학, 특히 근현대 서양의학. 근대 이전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근현대 서양의학이 바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의학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의학은 여기서 제가 관계 속의 기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 있다. 좀 전에 유기원 그 전 병원장님께서도 그 환자를 볼 때 전체를 봐라, 전신을 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한의학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앞에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한의학의 어떤 의학적 대상도 만약 얘를 풍이라고 하면은 풍은 한의학의 개념 중에 6기 중에 하나거든요. 6기 중에 하나 있는데 풍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풍과 연결된 나머지 5가지 이 한서섭 조화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연관성을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한의학의 어떤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전체적인 장을 생각하는 기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전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한의학의 어떤 관점이고 그런 어떤 대상을 한의학에서는 진료의 어떤 대상으로 진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누가 이것을 정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은 여기 발표를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듣고 계시겠지만은 의사 선생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각 어떤 지역의 한 사람이 또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인문학적 전통 속에서 어떤 그런 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몸과 질병 현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우리가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만약에 아침부터 적어본다면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넘어설 정도로 하루만 해도 수많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의학에서는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대상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의학은 서양의학대로,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화의 어떤 인문학적 전통 속에서 의학적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역사적으로 맥락이 이어져서 인문학과 의학이 만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서양의학과 이렇게 서구 사회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을지를 한번 먼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인문학과 의학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제시했었던 이 서양의학의 대상들을 근간으로 한 의학으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별적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이 당뇨병 같으면 이 글루코스를 낮추고 수치를 낮추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혈당 강화제에서 이렇게 그 인슐린을 이렇게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낮추는 이 글루코스 이 자체의 개별 어떤 그 대상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은 그와는 좀 달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에 문제가 있으면 풍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성을 가진 다른 어떤 기운들을 같이 보는 것이 한의학의 어떤 그런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의 어떤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플라톤부터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는 어떤 그런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죠. 플라톤부터 데카르트, 칸트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철학을 했었고요. 각각의 철학이 갖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서양 철학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이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데와 현상을 분리하고 데카르트는 정신, 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라는 이 주체가 정신을 가진 주체가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몸을 포함한 다른 어떤 세계를 사유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순수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서구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의지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데아라든지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데카르트의 정신 그리고 칸트의 어떤 순수이성 같은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그 바깥에 있는 세계, 자연이라든지 몸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그 대상들을 세계의 대상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고 하는 확실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여기에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하고 이것을 분리된 상태에서 이 세계의 어떤 현상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어떤 표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서양 철학에서는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 흐름의 맥락에서 이런 어떤 서양의학의 대상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 자체도 뭔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확실하게 어떤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 대상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인식을 하고 진료를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서양의학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대상들은 여기서 제가 제시해 놓은 어떤 글루코스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뭐 우울증의 세로토닌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 안에 어떤 분자가 들어있는지 원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화학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게 구조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서양의학에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약들도 그런 구조를 알 수 있고 어떤 분자도 알 수 있는 원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서양의학의 어떤 그런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서구의 어떤 사유와 서양의 어떤 의학이 상당히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종합을 해서 이야기하면은 의학과 인문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학을 그 인문학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면은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몸의 문제를 알고 문제 해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의학에 대해서 의학의 인문학적 성격에 대해서 최근에 특히 2000년 이후에 많은 어떤 연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아네마리 몰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인류학자입니다. 이 인류학자가 이 네덜란드의 그 서양의학 병원을 현지조사를 해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해서 이 발표한 책이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라는 책인데요. 여기 그 부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의료적 실천, 의료적 행위 안에 들어있는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표지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서양의학의 죽상동화경매증을 주로 포커스를 해서 죽상경화동맥증을 포커스를 해서 그 질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어떤 대상으로 드러나고 실제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론과 의료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책은 서양의학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이 있으면은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가 있고 그 사유 위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고 그래서 대상이 정해지고 대상을 통해서 진료하는 어떤 그런 의학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들의 인문학적 토대들 위에서 복수의 의학적 대상들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의학이다. 그래서 의학과 인문학의 어떤 그런 연결성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제가 그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바탕이 있다는 거죠. 사유의 바탕이 있고 그 사유의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 의학이 어떤 실제를 정하고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정해서 치료를 하는지가 이 인문학적인 바탕 위에서 어떤 정해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어떤 서양의학이 있고 한의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가 아닌 복수의 어떤 사유들 위에 복수의 의학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이고 서양의학이고 또 인도의 아유르베다고 그런 어떤 다양한 의학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한국 한의학 인문학적 실험과 경의 오리온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이 한의학과 그 인문학적 관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바라본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의학과 인문학의 연결의 관점에서 우리는 경이 어려운 50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이 어려운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발표가 앞으로 후반부에 있는 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학적 토대 위에 있는 의학, 인문학적 토대에 있는 의학이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여기 이 경이 어려운 건물 안에 두 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양의학은 서양 사유 위에 있고 동아시아 사유는 한의학은 동아시아 사유 위에 있어서 이것이 병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 하나의 건물 안에 두 가지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안에는 서구 사회와 동아시아 사회가 같이 이렇게 병존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한 융합의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의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또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특히 이 경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경의 어려움을 대표해서 전체 한의학의 전체적으로 인문학적 실험이 특히 해방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한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문학적인 내용을 같이 가져와 보면요, 한국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의료뿐만 아니고 의학뿐만 아니고 인문학적 바탕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동서사회의 만남의 장이고 토의의 장이고 융합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표들도 다 이런 어떤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실험의 장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과학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AI와 관계된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다 어떤 인문학적인 실험의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어떤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의료는 아주 실제적이죠. 아주 실제적으로 여기 저를 소개해 주신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진료를 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하고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어떤 학문이 바로 의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변적인 어떤 그런 토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뭔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냈던 것이 한국 한의학의 어떤 그런 특히 해방 이후의 모습이었고 그 와중에 이 경의의료원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경의의료원이 그 사진과 함께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렇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1965년에 이 동양의학대학을 이렇게 그 합병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상 현장으로서 1971년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3일 전입니다. 10월 5일 날 개원을 하거든요. 71년 10월 5일 날. 그래서 오늘 10월 8일이니까 50년 3일 전에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개원식을 하고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순탄한 어떤 사진에서 보는 같은 어떤 평화로운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동양의학대학이 1965년에 경희대에서 합병을 할 때는 이 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법률적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정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 이 동양의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인수를 합병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키워낸 것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그 임상의과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대학이 어떤 과를 만들어서 그 과를 이렇게 만들고 관련된 어떤 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한의과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타라 입구의 어떤 그런 기치 속에서 어떤 전통적인 것을 버리고 빨리빨리 이 서구화하자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것을 폐지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와중에서 한의과 대학하고 한방병원이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한의학을 이렇게 동아시아 의학을 생각하고 진료를 하셨던 그런 이 의대에 있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와중에서 이런 대학도 없고 병원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본의 케이스는
이 근대 이후에 근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동아시아 의학 같은 전통의학이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이 사회주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중의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어떤 사회주의 어떤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과 일치했었던 이유 때문인데요. 중국은 사회주의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렇게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 중국식 사회주의 근대화를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이 중요한 주제로서 중의학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의학을 이 중국의 내용을 가진 어떤 내용의 중국적 내용 위에 어떤 서양의학적인 것을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학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관심 속에서 중국 정부는 열심히 중의학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중의학 대학하고 중의학 병원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병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와 일본과 중국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국가의 지원 없이 어떤 경우에 국가는 이렇게 이 때에 따라서는 한의학을 이렇게 폐지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경희대학교가 이 한의과대학을 이렇게 동양의학대학에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임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류학이 전공인데 인류학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비교 연구를 하는데요. 이 전통의학이 한국 같은 이런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학은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문 어떤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어떤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그 토대 위에서 이런 한의학이 한국의 한의학이 인문학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실제적 상징적 존재감을 통해서 여기 안에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면은 많은 어떤 그런 동서사유가 토론하고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희의료원 자체도 내부에서 그런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게 5개 내과 체계입니다. 5개 내과 이 경희대학 한방병원이 가지고 있는 간심비폐 신계내과 5개 내과 체계는 한국의 한방병원에만 있는 어떤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를 경희대 한방병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5개 체계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각 한의과대학의 어떤 그런 5개 한방병원에서 그 5개 내과 체계를 해서 한방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의 한방병원이 체계가 된 것이죠. 그것은 한의학의 어떤 독특한 어떤 체계이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의 아주 5개 분류 체계인 오행과 연결된 어떤 5장의 어떤 그런 체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체계를 잡은 어떤 그런 어떤 여기 안에 이미 동아시아 사유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경희의료원이 50년이 가지는 역사적인 그리고 인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인문학적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재론적 전해라는 어떤 최근의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입니다. 존재론적 전해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 전해는 이 존재론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론들을 복수의 어떤 존재론들을 바라보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환경위기, 기후위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이 근현대 문명을 버티고 있었던 이런 근현대 존재론, 사유 말고 다른 어떤 사회들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라보자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든지 그리고 서구의 어떤 그런 과학뿐만 아니고 비근대적, 비서구의 어떤 그런
사유까지 바라보자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책들이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존재론들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책은 비욘드 네이처 앤 컬처라는 책은 미국의 프랑스 인류학자인 필리페 데스콜라라는 인류학자가 발표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4가지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론도 존재론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론이 쌓이면은 새로운 어떤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존재론들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이것이 한의학의 새로운 어떤 그런 지평을, 실험의 장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의 이 내재에 있는 어떤 그런 동아시아 사유를 다시 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론이 바뀌면은 세계가 바뀌어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 제목에 보이는 앞에 2 책은 이 프루리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우주가 아닌 복수의 우주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론이 여러 개일 때 세계가 복수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2번째 책도 하나가 아닌 세계, 다중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 경희대학교의 공공대학원에 있는 김상준 교수님께서 최근에 올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붕세인 알레 문명의 진료라는 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동아시아 문명을 내장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시면서 이제 내장 문명이 다시 어떤 주목받는, 내장 문명이 아니면 그 김상준 교수님 어떤 논어로 하면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에 어떤 그런 이 근대적 흐름은 팽창 문화였다. 팽창 문명이었는데 이 팽창 문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내장 문명으로 이렇게 회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문명의 동아시아 어떤 문명을 명명하는 어떤 말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들을 다시 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의 존재론이라든지 사시의 존재론이라든지 아니면 육기의 존재론, 풍한서습 조안의 어떤 그런 존재론이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논의를 통해서 인문학과 의학의 어떤 그런 연결의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실험의 장이 펼쳐질 것이고, 그 장을 통해서 경희의료원과 또 한국 한의학이 새로운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런 시점에 봉착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어떤 그런 한의학과 경희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많은 그 토론이 필요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런 존재론적 논의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의 어떤 그런 50년의 역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발표해 주신 김태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강의를 통해서 저희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의 한의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교 교수님께서 일본 의사의 전통의학 개성과 전성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세미나에 한방병원 세션에서 발표할 조교 교수입니다. 1984년 본 의료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3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50년의 역사에서 37년을 공유한 제 인생은 한양방을 떠나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정년 3년을 앞두고 50주년 기념 세미나에 초청하여 주신 연구부장 김진성 교수를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 일원화로 의사가 한방의료 행위까지 독점하는 일본 의사의 전통의학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의료 이원화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한의사와 의사, 한의사와 약사와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인가 하는 화두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 교수 파견 제도로 일본 국립 토야마 의학대학에 1년간의 유학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 뒤 줄곧 일본 의사나 약사의 한방의학 흐름이나 연구에 눈여겨보게 되었으며 그동안 눈을 뜬 견과, 귀를 기울인 문을 가지고 2008년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는 타이틀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본 의사들의 전통의학 개성 부분은 이 책에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먼저 19세기 유럽이나 미국의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고대 중국의학의 뿌리를 두면서 근본적 개념과 의료 행위는 나라별 조금씩 변형은 있었지만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3국의 의료는 격변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20세기 중반에 정착된 의료 제도를 보면 중국은 1953년에 중의학으로, 한국은 1953년 한의사라는 법률적 장치 속에 전통의학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 보호망 아래 전통의학의 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구미열강의 제국주의 흐름에 편성하여 국가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국가적 제도를 유럽식 제국주의로 변모를 시도합니다. 의료 제도도 이에 맞추고자 1874년에 1차적으로 법률적 정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83년에는 의사 국가고시 과목을 고시하면서 전통의학을 빼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에 전통의학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120년의 역사가 흐른 21세기 들어서자마자 2001년에 의학부에서 전통의학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오늘날 일본 의사들이 전통의학을 어떻게 이어가고 오늘날 어떻게 활용, 발전시키고 있는지 하는 걸 눈여겨본다는 건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가진 본의료원 구성원들에게 시각을 넓힐 유용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역사적으로 말살되었을 전통의학이 어떻게 개성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의학의 말살을 시도한 지 20여 년 뒤 1910년에 와다 케이주로는 의료의 철퇴라는 저돌적인 타이틀로 책을 내면서 서양의학의 도전장을 냅니다. 부제로 한양방의학 비교 연구라고 할 정도로 일어나 서양의학에 대하여 한방의학의 가치가 있다는 실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15년에 서울에서 동서의학 신론이라는 번역본이 나오면서 우리의 의료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양의학을 배우고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한방의학 베이스의 최초의 의소로 지금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한방의학계의 최고의 거장인 테라사와 카츠토시는 올해 와다 케이주로의 일대기를 펴내면서 한방부흥 불굴의 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대의 찬사롭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13년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이타쿠라 타케시는 내과 전문의로 일본 최초로 치료학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동양의학의 부활을 외친 학자이자 임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치료학 총론, 치료학 개론 등 8권의 저서를 남기면서 특히 후한시대 최초 임상의학인 상한론의 치료 체계를 서양의학 병명 중심의 치료 방법으로 넣습니다.
그는 도하의 기념병원 내에 본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와 같은 동아치료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약, 침구치료센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바바 타쩌지라는 걸출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14년에 도쿄대학 의학부를 수석 졸업하면서 교수직이 보장되는 산뜻한 삶의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한방의학을 응용하지 않는 도쿄대학 의대병원의 환멸을 느끼고 나와서 아카사카에서 교비로 평생 삶을 보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의 철퇴라는 저서를 낸 와다 케이주로에게 편지를 내어 그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평생 동양의학을 공부하고 진료에 응용하는 실학적인 자세를 견지합니다. 아카사카의 바바라라는 명의로 이름을 더 날렸으며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주치이기도 하였습니다. 1925년 집성내과학을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의료에서 양한방 통합의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의사학지에 바바 타쩌지의 한방과 실학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지금도 그의 해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견지한 한방을 포함한 통합의학과 실학이라는 면에서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는 동아시아 삼국에 큰 영향을 끼친 유모토 큐신의 황한의학이 출판됩니다. 우리에게는 한자 그대로 음력한 탕본구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 임상서의 효신 상한론을 서양의학을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재해석을 한 놀라운 업적으로 한국과 중국에도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번역본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임상응용 한방의학 해설은 지금도 필수 의서로 애독되고 있습니다. 1934년에는 한방과 한약이라는 월간지를 내게 되며 1935년에는 동아의학협회에서 한방임상이라는 월간지를 창간합니다.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번 달에 통건 806호가 나옵니다. 1939년 국립치바대학의 의학부 내에 동양의학연구회를 설립하면서 정규 커리큘럼 외에 희망하는 학생에게 한방의학을 강의합니다. 한방의학계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강사진은 말살되어가는 한방의학의 부활을 외치면서 자원봉사의 길을 걷습니다. 이들은 강의록을 모아 1941년 한방진료의 실제라는 책을 내면서 표준 한방임상 스스로 자리하게 합니다. 지금도 한방진료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저자 중 두 사람은 나중에 키타사토 연구소 동양의학종합연구소의 제1, 제2대 소장을 역임합니다. 1950년에는 일본 동양의학회가 설립됩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는 일본의학회 산하분과학회 등록이 두 번의 좌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1991년에 일본의학회 산하분과학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1953년에는 일본 내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사사키 타카오키는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이라는 타이틀로 두 의학의 공존에 대하여 설파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1957년에는 타케미 타로라는 걸출한 인물이 일본 의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한방의학은 명실공히 부활의 날개짓을 힘차게 하게 됩니다. 타케미 타로 회장은 1957년부터 1982년 25년간 일본 의사회 회장, 1975년에는 세계의사회 회장까지 역임합니다. 그는 의료계의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부 차원에서 해낼 수 없는 한방의학 부흥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시행합니다.
그의 사후 업적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맹수 같은 의사, 맹의로서의 그의 발자취는 지금도 의연히 남아 있습니다. 한방계에서의 탁케미 타로 회장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1972년에 키타사토 대학 내에 동양의학종합연구소를 설립함과 동시에 병원급의 한방의학 전문 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한방약을 즐겼고 스스로 한방의학을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한방의학자인 오즈카 케이세처 선생과 함께 키타사토 동양의학종합연구소 설립의 측면에서 후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의사회 회장으로서 의료진 구축에 협조하면서 많은 주위의 방해 공작을 막아줍니다. 도쿄 시라가네에 있는 키타사토 동양의학종합연구소는 명실공히 일본 국내에 자리한 최대 규모의 최고 의료진이 모인 일본 한방의학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 동사의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WHO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쿄에 가면 잘 들리는 연구소로서 외관의 모습과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기 특화 진료실에서 코로나 후유증 진료를 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들은 한결같이 일본 최고의 한방의학 리더들이었습니다. 초대 소장이었던 오즈카 케이세처, 우리에게는 한자 발음인 대총경절로 알려진 인물로서 그는 유모도 큐신의 한방의학에 크게 감명을 받고 오로지 외길 한방의학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현대 일본 한방의학 최고의 대가로서 8년간 초대 소장으로 동양의학을 반열의 지위로 올려놓습니다. 특히 그는 학과 술이라는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하여 한방의학이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물리칩니다. 세간의 논란을 뒤로하고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가져오는 실사구시 학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의 업적은 일본 의사회로부터 최고 우수 공로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저술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고전의 복간에도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대 소장인 야카저 도메이, 우리에게는 한자 발음인 시수도명으로 알려진 그는 저술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분량에 달하며 일본 의사회의 최고 우수 공로상 역시 받습니다. 이들의 저술은 한의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일찍이 많은 저서가 번역되었으며 병명 중심의 한의학을 구축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4대 소장인 하나와 토시코 선생의 한방진료 레슨은 저의 졸력이지만 한의사의 책상 위에 많이 올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타케미 타로 의사회 회장의 한방계 업적 중 하나는 1976년에 한방 엑기스 제제 70여 종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이로써 한방약은 국가의료 체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일약 발전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에 이미 150여 종에 가까운 한방 처방 엑기스가 보험약으로 확대됩니다. 전통의학이 말살되었다고 알려진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국가에서 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에는 관동지방의 도쿄에 키타사토 동양의학연구소가 있다면 관서지방의 오사카에도 이에 걸맞는 기구가 있어야지라는 열망에 긴키대학의 동양의학연구소가 생기게 됩니다. 1984년과 2002년에 교토에서 개최된 제17회, 제26회 국제내과학회에서 동양의학 세션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립대학에서만 한방진료과가 있었으나 1979년에는 드디어 국립대학인 토야마의학대학의 한방전문진료실과 그에 맞는 의구교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일본 한방의학의 분수령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에서 한방의학 교실이 생겼다는 건 국립부산대학에서 한의학 전문대학이 생기기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만큼 소리 소문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학의 맥이 대학의학부에서 시작됩니다. 초대 교수인 테라사와 카츠토시는 치바대학의학부 학생 시절 한방연구회에 들어가 한방의학을 공부한 골수 한방가이자 신경과 전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탁월한 의열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우리와도 여러 번 같이 학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1년간 그의 밑에서 공부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많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분야에서 전통의학이 내려오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약학 분야에서 세계적 업적을 이룬 3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세계에서 최초로 복의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을 분리해낸 이노코 요시토는 한방약의 현대적 기전 연구를 시작한 선구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28세 독일 유학 중 요절한 그는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약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인물입니다. 1885년 일본 약학의 아버지 나가요시는 한약재 성분 연구를 하다가 마황에서 에페드린 성분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40년간 일본 약학회 회장을 하면서 한방약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2010년에 그의 반평생 삶을 영화로도 나와 큰 반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906년 아사히나 야스히코는 도쿄대학 생약학 교수로서 인삼사포닌의 화학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한약물의 화학적 연구에 큰 업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독일 약학의 영향으로 생약학, 즉 한약물 연구로 세계적인 반열로 올려놓음으로써 전통의학도 이에 비례하여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에서 전통의학을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제1선의 일본 동양의학회에서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일본의학회 산하분과학회로 등록되면서 회원들끼리의 양한방 갈등 구조가 많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같이 학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전통의학의 고유한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학회의 3대 목표로서 근거 기반의 의한 의학, 통일된 교과서 작업, 한방의학 용어의 통일을 들었습니다. 본 학회에서 펴낸 교과서의 표지입니다. 왼쪽은 전문의를 위한 교과서이며 오른쪽은 통일교재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한방의학의 대응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근거 중심 의학 EBM이 대세를 이룹니다. 일본 의학계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파로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건 전 학회에서 한방의학 특별위원회를 두면서 진료 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학회에서는 EBM에 의한 한방 처방 사용 지침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노년과, 심신의학 분야, 이비인후과, 나아가 응급의학 분야까지 EBM 방법론에 의한 한방약 처방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의학회 한방지침 가이드라인과 기존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권성원 교수와 공동으로 펴낸 경계 너머의 한방 처방입니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 한국과 일본이라는 경계는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건너뛰자는 열망에서 이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학의학부에서의 전통의학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일본 의학부에서는 의학교육에서 한방의학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일입니다. 2001년 의학교육 가이드라인 작성에서 진료에 필요한 한약물 치료 기본 원리인 한약물을 학습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2011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의학부 교육 현황 조사를 보면 의학부 총 강의 시간이 줄어든 반면 한방의학 강의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에 한방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일본 한방의학교육협의회에서 펴낸 한방의학 강의라는 공통교재가 이 사진에처럼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 국가고시에 한방의학 과목은 들어가 있지 않아 다음 목표는 당연히 의사 국가고시에 한방의학 과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일본 의사들이 한방약이나 한방의학 개념을 어느 정도 진료에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의 앙케이트 조사입니다만 일본 전역에 걸쳐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한 627명의 의사가 그 대상입니다. 주요한 항목만 보면 한방약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90%, 제1선택약물로 한방약을 사용하는 예도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919년 한방약 사용 톱 20를 보면 외과 및 하부 소화기 분야의 대근중탕, 신경과 분야의 억간산, 면역 분야의 보중익기탕, 상부 소화기 분야의 육군자탕, 여성 질환의 가미소요산, 근골격계 질환의 작약감초탕 등의 순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방약 수요 시장을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OTC 일반용 한방약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전통의학이 말살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본 한방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본 의사들이 주는 가장 큰 실용성은 학과 술의 분리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또 학술을 말할 때 학과 술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저술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한방의학 거장인 오저가 케이세츠도 일찍이 학과술이라는 제하의 소논문에서 의학학문과 임상치료기술의 두 개념을 정립하여 응용력과 실용성이라는 지평선을 넓혔습니다. 서양의학의 잣대로 한방의학이 과학이냐 하는 논란을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기술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개념을 확립시켜 놓습니다. 이처럼 일본 의사들은 한방약이 가진 치료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놓치지 않고 진료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기화한 업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둘째로 전통의학은 선조들이 내려준 경험의 업적으로서 당대의 학문적 배경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하여 새롭게 한다는 법고 창신입니다. 경험과 과학의 결정체를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당대의 학문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 손으로 써서 남긴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들의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분기별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저수를 보고 학문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 경계를 초월하여 넘나드는 의료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제 제 얘기는 끝마무리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의료 체계로서 자리한 지 50주년 되는 우리 의료원의 포지셔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던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린 대작으로서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자고 나면 의료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는 오늘날 고갱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 구성원 모두 50주년 되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위한 행위를 할 때 진정 그 모습이 빛을 발하고 아름답다고 할진데 병원이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슬로건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반성을 내비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의료 체계에서 한의 진료는 마이너입니다. 메이저의 양방에서 한의 진료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태는 진정 환자 중심의 병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의사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는 거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칼럼에서 생물이든 기술이든 진화의 핵심 요소는 딱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기는 다양한 변이,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살아남는 선택, 그리고 우수한 변이의 속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성이라고 말합니다.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을 갈구하는 기업에서 변이, 선택, 전성의 진화 논리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통의학의 개성과 전성이라는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정동 교수가 말하는 변이, 선택, 전성의 과정으로 이해하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를 위한 우수한 속성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전성된다는 논리로 대입해 봅니다. 이제 5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의료원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한방 기존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과학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근거를 쌓아가며 폐쇄적인 분위기를 탈피하여 더 개방적인 태도가 있을 때 또 다른 50년의 미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료원 경영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양한방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방법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어느 한 악기라도 픽살이 나는 관현악단은 2번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원 정문을 들어서면 양방과 한방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새롭고도 활력 넘치게 만드는 게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구성원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사의 전통의학 개성과 전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조기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시각을 넓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모습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의학의 국제 표준화에 관해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용석 교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친구학 교실의 김용석입니다.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한방 분야 세션에 특히 이제 국제 표준화 부분들을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1994년부터 처음으로 WHO 회의에 참석한 이후로 계속해서 국제 표준이나 세계화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현재는 WHO Famil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CD-11 중에 전통의학 부분이 요번
ICD-11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그 역할을 했고, 현재 트래디셔널 메디슨 레퍼런스 그룹, CNRG 중에 트래디셔널 메디슨 레퍼런스 그룹의 한국 보팅 멤버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하면 아이소 국제 표준 기구죠.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테크니컬 커미티 249번이 타이틀은 TCM이지만 전통의학,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한국 대표 전문위원과 그리고 의장 자문 그룹의 위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세계 친구학회 연합회라고 World Feder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의 부회장으로 있고 표준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표준화의 두 개의 축인 WHO와 아이소의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의학이라는 부분을 표준화하는 것들을 국제화하고 확산돼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하면 보건의료 분야의 표준이라면 아이소는 산업적인 어떤 품질이나 제품의 표준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이 한의학에서 필요한 부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표준화 부분들이 한의학의 여러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또 국제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통의학이라는 부분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도구라든지 또 표준화된 툴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그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멀리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는 세계화나 현대화 이런 부분들은 이 표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요건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유니피케이션, 그 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표준이 개발돼야 되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근거 중심적인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또는 자기 경험에 의한 표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중심의 표준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것이 재현되고 발전하고 또 세계화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거 중심적인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마켓 렐레번스입니다. 시장에 요구도가 있는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요구하지도 않는데 쓸데없는 표준을 만들면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 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탁상 공론에 지나친 그런 표준은 개발하지 않고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어떤 표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개발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WHO 부분의 전통의학 부분의 역사를 보면 WHO에서는 크게 보면 지금은 조금 바뀌지만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우프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웨스턴 패시픽 리저널 오피스라고 얘기도 하지요. 거기도 있지만 지네바의 헤드쿼터도 있습니다. 1972년도에 TM 디파트먼트가 WHO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78년도에 알마타 디클레레이션에서 전통의학을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선언적으로 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베이징 선언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처음으로 전통의학 중에 침에 대한 용어 표준이 있었습니다. 침의 용어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혈명에 대한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혈명이라는 것을 한자로 되어 있지만 각국마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발음이 같은 한자라도 중국식 발음과 일본식 발음하고 한국식 발음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그 발음대로 혈내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코드화 시켜주느냐. 그것들의 표준을 1991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알파 뉴메릭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대문자와 그 다음에 경혈의 차례대로 나오는 숫자, 이게 알파벳과 숫자를 만드는 알파 뉴메릭 코드로 1991년에 만들어서 ST36 하면 족삼인데 ST라는 것은 스토막 위경이고요. 36번은 36번째 혈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ST36번을 쓰면 각국에서 모두 다 극여의 어떤 혈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이게 1991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하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주소 쓸 때 각 스테이트 이름을 두 개의 캐피탈 대문자로 쓰잖아요. 뉴욕 같으면 NY 이렇게 하고 로스앤젤레스 LA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캐피탈 레터를 쓰고 그 다음에 번호를 맞추는 형태로 해갖고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아큐펑처 노멘클레처를 만들어 댔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는데 표준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2004년도에 있습니다. 이게 서태평양 지역에서 스탠다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리더십이 리저널 어드바이서로 우리 경희대학교에 학장도 계셨던 최승원 교수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전통의학의 표준화는 에비던스 베이스로 인한 표준화라는 모토를 갖고 그 중에 터미널로지, 인포메이션, 클리니컬 프랙티스, 리서치, 아큐펑처 포인트, 허벌 메디슨 이 6가지의 카테고리를 서로 융합하고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식의 어떤 구조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꿈을 꾸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꿈은 실현되기 시작하게 합니다.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예산, 물론 그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WHO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 표준을 위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국가로부터 또는 다른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조그만 꿈이지만 이 꿈이 나중에 발표하지만 ICD-11에 TM 챕터가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리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표시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되고요. 아우러서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 단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만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저는 뭐 실무자로서 주로 이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리더십은 리저널 어드바이서 역할을 했던 우리 최승훈 교수님이 하셨고 또 경희대학의 학장님도 돌아오시던 학장님도 하셨지만 아무튼 큰 역할을 우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수행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작업은 터미널로지죠. 모든 것의 기본은 터미널로지입니다. 아까 우리 조교 교수님 말씀 발표하셨지만 용어의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컨셉이 서로 다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같은 용어를 쓰지만 딴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터미널로지를 어떻게 표준 용어를 만드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로만 가지고는 서로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중국식 발음하고 한국식 발음, 일본식 발음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영문화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서 IST라는 그런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인포멀 미팅, 두 번째, 그리고 대구에서 2005년도에 미팅이 2005년도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컨센서스가 이루지 않을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그 용어들을 우리가 확정을 하고 스탠다드 터미널로지를 사용하게 됐죠. 거기에 보면 8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3275 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코드가 있고요. 코드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것이죠. 코드가 있고 대표 텀은 영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니스 캐릭터, 이게 차이니스 캐릭터는 옛날 고대 한자를 쓰는 거죠. 중국식 한자, 한국식 한자, 또 일본식 한자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오리지널 컨텍스트에 있는 오리지널 차이니스 캐릭터를 쓰자. 그리고 데피니션,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2005년 대구에 있었던 그 회의의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 뒤에 2005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최승훈 교수님이 계시고요. 리저널 오피서로 있어서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리걸 와이즈맨이고, 이분이 이제 중국의 시주판 교수도입니다. 영문에 관해서 아주 대표적인 대가들이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IST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ICD-11의 TM 챕터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코드와 영문 이름과 그 다음에 한자 그리고 데피니션이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하신 템포러리 어드바이스는 호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분류 체계가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쪽으로 간 거예요. 터미널라이즈를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으로 단계로 인포메이션으로 갔는데 이때 인포메이션이 이제 ICD 같은 질병 분류 체계에 대해서 부분들을 그 알파 버전을 WHO 서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헤드쿼터에 있는 ICD를 만드는 부분에게 이제 프로포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억셉트가 돼서 ICTM 프로젝트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많은 돈을 도네이션해서 이 작업들을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만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전통의학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건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사용되고 얼마만큼 활용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 인식을 하고 이 작업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전통의학이 ICD라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작업을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WHO ICTM 프로젝트의 구조인데 W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어드바이저 그룹, 제가 이제 프로젝트 어드바이저 그룹의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4개의 이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든지 인터벤션 부분, 요건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헬스 인터벤션에서 이치라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로지, 그 다음에 인포메틱스, 그리고 WHO에 있는 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니징 에디터, 그 다음에 한 명의 PAG, 각국마다 4명의 TAG, 그 다음에 워킹그룹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동안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0년도, 11년도에 알파 버전하고 피어 리뷰했고요. 2012년, 15년, 16년, 17년 매년 하다가 결국
2019년에 드디어 ICD-11의 TM 챕터가 챕터 26장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이 공식적인 세레모니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최승훈 교수님이 이 분야에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그 같이 했던 우리 여러 국가의 일본, 한국, 중국에 있는 대표자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같은 그 축하연을 했던데, 아무튼 비록 좀 아쉬운 점은 이 서플리멘터리 챕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하기에는 공식적인 그런 레퍼런스 그룹의 챕터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서플리멘터리 챕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아주 전통의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TM 챕터는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TCM하고 그다음에 캄포하고 한의학 이 부분들이 서로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TCM으로 하느냐 트래디셔널 메디슨 한의학을 가지고도 상당히 논의가 있고 결정을 내지 못해서 한동안 일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뒤에서 이제 뭐 아이소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TM 모듈 1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Originated in Ancient Chinese Medicine, 고대 중국의학에서 기원한 의학이다. 그것들을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의학을 이렇게 표현했고, 현재 TM은 디스오더와 패턴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KCD를 쓰고 있는데 그 KCD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면 1973년도에 처음에 개발됐고 그 다음 계속 리비전 하다가 2010년에 이것도 기념비적인 얘기죠. KCD6에서 우리 한의학의 이런 코드가 U 코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2015년, 2021년 KCD8 하면서 TM 챕터가 공식적으로 한국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요구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다른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각국의 그 질병분리 체계 내에 이 전통의학 분야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들어갔고 워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통의학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질병분리와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ICD-11의 어떤 그런 구조 자체가 한국에나 활용되고 있는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려고 있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좋은 데이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혈 표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혈 위치가 사실은 360개의 혈이 있는데 그 중에 52개 혈이 서로 위치상 표현이 조금 불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각국 간에 했습니다. 이 그림이 첫 번째 미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최승훈 교수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쯔다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동경대 교수였고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이분이 첫 번째 서태평양 지역에 어드바이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분이 첸켄이라는 분인데 중국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최승훈 교수님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3대가 좀 만나서 2003년도에 회의를 해서 이때 경혈 표준 위치를 우리가 표준화하는데 각국의 의견들을 모아서 동의를 얻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강성길 교수님이 저를 이 WHO 회의에 제가 펠로우 1년 차 때 젊은 사람을 그냥 이 첸켄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끌고 가서 여기에 제가 이제 발을 디딛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다 은퇴했고 현재 저가 혼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도 큰 다툼이 무엇이냐면 어느 그 첫 번째 회의를 누가 할 것이냐 갖고 다투었어요.
중국은 무조건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거고 일본은 그 당시에 무슨 회의가 국제회의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국이 회의를 하고 각국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첫 번째 미팅을 이 베이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쭈꾸바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발간이 돼서 현재 있는 것처럼 이게 부위와 그 다음에 그 경락 노선과 그 다음에 골도분천에 따른 부위를 했습니다. 가로축하고 세로축 이게 두 가지로. 왜냐하면 점이라는 것은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서 두 선이 만나서 형성되는 게 점이기 때문에 모든 위치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초안도 작성했고 해서 뭐 어큐펑처 투데이라는 미국의 그 저널에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다음은 FHC인데 이 분야는 약물에 대한 표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제안을 해서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뭐 중국, 일본, 한국이 해서 이 FHC라는 하모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포럼 포 더 하모나이제이션을 하모나이제이션 오브 허벌 메디슨을 만들었던 거죠. 자세한 그 내용들은 이 웹사이트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탠딩 커미티에는 현재 식약처 부분이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커미티에는 이수진 교수님이 우리 한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ISO TC249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국제 표준인데 이게 산업 표준이고요. 이게 태동되게 된 것은 저희가 경열 표준 위치를 하고 그 다음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 다음에는 치매 도구를 한번 표준화해 보겠다 해갖고 그 작업을 WHO에 문의를 했는데 그 WHO는 그런 표준을 하지 않고 산업 표준을 하는 쪽으로 가라. 아이소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소의 그 우리 경열 표준, 침에 대한, 일회용 침에 대한 거기에 맞는 테크니컬 커미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섯 국가를 모아서 어떻게 할까, 향후 어떻게 할까 해서 뉴 테크니컬 커미티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 그냥 먼저 자기네들이 TCM 타이틀로 이 테크니컬 커미티를 설립을 제안서를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트래디셔널 이스턴 에이시안 메디슨으로 해갖고 동아시아 의학으로 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한동안 이 설립은 되었지만 타이틀 갖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도 Standardization in Field of Medical System Derived by Ancient Chinese Medicine 그리고 나머지 코리안 메디슨, 간법 메디슨, 차이니스 메디슨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Ancient Chinese Medicine이고 그 국가마다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의학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른 브랜치만 다른 것이지 뿌리는 같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지만 그 대표 언어를 그냥 트래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슨이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보면 의장 자문 그룹도 있고 워킹 그룹이 5개가 있습니다. 워킹 그룹 1, 2, 3, 4, 5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한약에 관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로우 머터리얼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재에 관한 부분, 매니팩처드 TCM 프로덕트에 관한이고 세 번째가 침에 관한 부분이고 네 번째가 침 위에 다른 한방 의료 기구에 관한 표준. 그다음에 5번째가 용어 표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틱스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TC215 부분인데 그 부분과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워킹 그룹 5와 그다음에 TC215의 워킹 그룹 인포메틱스와 같이 조인트 워킹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72개의 국제 표준이 발간되었고 현재 30개의 표준이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멤버는 22개국이 돼 있고요. 그리고 25개 국가는 업저빙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에정은 TC249 내에 같이 내 있는 거, 그다음에 215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펄스 이미징 디바이스입니다. 한방 진단에서 중요한 부분이 맥진이잖아요. 근데 맥진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기계화하는 작업들,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세대로 보면 우리 이제 이봉교 교수님 1969년에 경희의료원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시그널 디텍터를 개발하셔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약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현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펄스 아날리즈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홍콩이나 러시아, 일본 등에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3세대 우리 부분으로 3디멘저널 펄스 이미징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소 표준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것들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이고 한 개 회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켓의 어떤 필요 요구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R&D를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국제 표준을 하든 그 다음에 KS를 하든 그 표준을 만들어서 확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무엇이냐면 이게 급여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여화되는 부분에서 활용이 안 되면 시장에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부분 이 맥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우리가 맥진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3디멘전하게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국제 표준을 만들음을 통해서 이것들이 수가 반영이 되니까 선순환이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진이죠. 우리 병원에서도 만들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하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들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 이렇게 제너럴 리ኳ이먼트의 부분들이 발간되어 있고 일들을 통해서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 더욱더 객관적인 이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부분은 아직 급여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표준화, 특히 이제 진단기기의 표준화에 있어서는 전통의학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념과 이것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현대의학의 메디컬 디바이스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서로 융합해서 표준화를 만들면 특히 안전성과 그 다음에 질적, 그 다음에 퀄리티 어슈어런스 같은 이런 퍼포먼스 같은 부분들을 더 개발을 하고 객관적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 중심적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의학에 대한 표준에 대한 전략적인 개발들은 인프라 구축과 스탠다드 디벨롭먼트하고 디세미네이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발표해 주신 김용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화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고 또한 이러한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 우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의료원은 50년 전 제3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개척해서 미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3의학의 주역으로서 세계 의료 표준을 선도하고 자랑스러운 경희의료원이 의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의학의 우수한 전통과 가치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